당신이 의사라고? 난 폭력을 부른 줄 알았소. 동양인 따위에게 내 딸을 맡길 순 없어. 모욕적인 말이 공기처럼 병실에 퍼졌습니다. 하얀 침대 위엔 숨소리조차 미약한 소녀가 누워 있었고요. 그 곁에서 아버지는 차가운 눈길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서 있던 김도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던 순간 단 한 사람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롱의 말은 곧 무릎 꿇는 사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되겠지요. 진짜 의사가 누구인지요. 응급실 자동문이 덜컥 열리자 겨울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피에 젖은 담요 아래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교통사고였죠. 도연은 가운 소매를 걷어올리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혈압 몇이죠? 80에 50입니다. 맥 약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지시했어요. 수액 2줄 준비해요.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들어갑니다. 간호사님, 혈액형 검사 바로 돌리세요. 허둥대던 간호사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 유명 대학병원에서 파견 나온 인턴이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선 뭐든 대충 하네요. 이런 장비로 수술이 되긴 할까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움찔했지만 도연은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곧장 절개 위치를 표시했어요. 가위, 흡인기. 피가 분수처럼 소자 간호사가 놀라 손을 멈칫했죠. 도연은 손목으로 간호사의 팔을 살짝 눌러 주저함을 막고는 능숙하게 혈관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선 이렇게 안 합니다. 더 정밀하게 해야죠.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핀셋을 집어들고 혈관을 봉합했어요.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가 안정되자 방 안에 긴장된 공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맥 정상 범위 회복? 보호자들이 유리창 밖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대요? 정말 살았대요? 그러자 인턴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서울 의사라 다르네요. 그 말에 간호사들 얼굴에 복잡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 씻지도 않은 채 수술실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뒷마당에 서자 싸늘한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갑을 꺼내다 말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손에 아직 환자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술이었고 무명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병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 근무가 끝난 줄 알았는데요. 병원장이 도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스위스 자매병원에서 교류 프로그램 요청이 왔네. 젊은 의사들은 다 고개를 저어서 김 선생 한번 다녀오게. 도연은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숨이 고여드는 듯 짧게 멈칫했죠. 저는 나갈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병원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담배를 비벼 끄듯 손을 한 번 털었어요. 입술 끝이 잠시 떨리더군요. 여기선 아무도 몰라주지 않나. 거기선 달라질지도 몰라.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병원장이 서류철을 억지로 도연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두꺼운 종이의 모서리가 팔에 탁 부딪혔죠. 늦은 밤 관사인 불빛 하나만 켜졌습니다. 방 안은 낡고 좁았고요. 숨이 벽에 닿아 메아리 치는 듯했어요. 도연은 책상 위에 서류철을 탁 내려놓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무겁게 걸려 나왔죠. 서랍을 열자 노란빛이 바랜 스크랩북이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신문 조각들이 비죽비죽 솟아 있었어요. 굵은 제목들이 눈을 찌르듯 밝히더군요.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 담당, 의사 책임 논란, 유족들 항의 속 의사 사퇴. 사진 속 얼굴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인자한 눈매였지만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기사 옆 여백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살리려 했다. 도연은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오래 묵은 먼지가 가볍게 날아올라 코끝을 간지렸죠. 벽 쪽 장롱 위작은 재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의 눈빛은 세월이 바랬는데도 곱고 선명했어요. 말을 꺼내려다 삼키고 다시 꺼내보았죠. 아버지, 전 이제 이름 없이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보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방 안시계가 똑똑 울렸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류철을 천천히 열어 무심한 손길로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추리히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설산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죠. 현지 직원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으나 눈길은 어딘가 불편하게 흘렀어요. 김, 도, 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원은 고개만 끄덕이고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정중함이라기보다는 그저 절차를 밟는 움직임처럼 보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대리석 로비와 유리병 너머의 설산이 먼저 맞이했습니다. 현지 간호사들이 나란히 서서 인사를 했지만 웃음은 어색했고 눈빛은 차갑더군요. 저 사람이 교류 의사래. 시골에서 왔다지. 수술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알아듣지 못할 언어였지만 표정과 억양만으로도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굳이 번역이 필요했을까요? 도연은 못 들은 척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 대리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각국에서 온 듯한 의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자리에는 이름이 서툰 철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두희연. 어딘가 빗둘게 놓인 표식처럼 보였죠. 자기소개 순서가 돌아오자 도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외과의 김도연입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흘깃 보았고요. 반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죠. 마지막에 병원장이 일어섰습니다. 흰 머리칼이 단정히 빗겨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어요. 여긴 스위스입니다. 김 선생. 우리의 방식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미묘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공기가 한층 더 얇아진 듯했죠. 도연은 정면을 잠시 응시하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는 길고 고요했습니다. 벽에는 각국 명의들의 초상과 업적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한국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사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득실 병동의 복도는 병원이라기보다 호텔 같았습니다. 벽마다 금빛 명패가 반짝였고요. 카펫은 발자국조차 삼켜버릴 만큼 두터웠죠. 도연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수와 고급 가구 냄새가 스쳐갔습니다. 안에는 침대 하나뿐이었고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어요. 침대 위에는 소녀가 누워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기는 간신히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에 다이아 커프스 단추가 번쩍였고요. 그는 도연을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통역인가? 우리는 의사를 기다렸는데. 이분이 교류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외과의입니다. 김도연 선생님. 하워가 서류를 탁 덮으며 비웃듯 말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창가에 서 있던 여인이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도연을 바라보기만 했죠. 의사를 원했는데 동양인이라니. 도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장 침대로 다가갔죠. 소녀의 창백한 손목을 조심스레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약한 박동이더군요.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몇 자를 적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된 의사가 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라고 하지 않았나? 괜한 사람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메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말없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는 듯했죠. 도연은 그 눈빛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펜을 닫고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확인했습니다. 말을 남기고 도연은 뒤돌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하워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려왔죠. 복도는 길고 적막했습니다. 도연의 발자국만 카펫에 조용히 묻혔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거운 뒷모습이 천천히 그 병동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사회실은 대리석 탁자 위로 쏟아지는 설산 햇빛만이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끝마다 각국의 명의들이 앉아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공기에는 이미 체념이 번지고 있었어요. 심장 손상뿐만 아니라 뇌 손상도 깊습니다. 수술해도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이미 한계입니다.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헤르는 묵묵히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서류를 덮는 소리와 의자를 미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지요. 하원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했고 메리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흘끗거리는 시선들이 엇갈렸고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이 여기저기서 번졌지요. 김 선생, 당신은 여기서 배우러 온 사람이지 결정을 내릴 자리가 아닙니다. 도연은 시선을 떨구지 않은 채 그대로 헤르를 바라봤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하워가 차갑게 눈을 좁혔습니다. 책임질 수 있나?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질각으로 말했습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메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채 도연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엔 놀람과 희미한 희망이 겹쳐 보였습니다. 헤르는 냉소처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무모함을 지켜보도록 하지요. 의사들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설산의 햇빛만이 남았고 도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 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어쩌면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은 사람들 사이가 금세 술렁였어요. 숨을 죽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 사람이 수술하겠다고? 팀도 없는데. 마취는 누가 하겠다는 거지? 혼자 다 할 건가? 무모한 짓이야. 환자를 2번 죽일 셈이지. 그 말들이 등 뒤에서 쏟아졌지만 도연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톡톡 누르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죠. 곧 화면 너머로 새벽 공기가 스미는 서울 병원이 비쳤습니다. 흰 가운에 헝클어진 머리, 커피를 든 사내의 얼굴이 가까이 잡혔어요. 뭔데? 김 선생, 이 시간에 웬 영상통화야? 민수야, 나랑 같이 해야겠다. 또 무슨 환자 붙잡았냐? 이번엔 어디 사람이야? 설마 외국 부자 딸?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네가 필요하다. 하, 이번에도 미친 짓이냐? 잠깐의 숨고르기가 이어졌고 정적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 끝에서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다. 비행기표 끊어. 내가 간다. 누가 네 옆에 없으면 큰일 날 놈이니까. 고맙다. 통화가 끝나자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갑을 꼭 쥔 소피아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긴장으로 굳은 어깨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해보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그녀가 내민 장갑을 2 손으로 받았습니다. 짧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긴 테이블 끝에 도연은 홀로 앉아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할 동지가 있었습니다. 민수 그리고 소피였죠. 높고 낯선 설산의 병원 한가운데에서 이름 없는 외과의의 팀이 이제 막 숨을 틔우고 있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시작이었고 꼭 필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소피는 기구를 차례로 놓다가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낡은 흡인기, 오래된 봉합기였죠. 이걸로 가능한 건가요? 도연은 수술가운 소매를 고쳐잡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없는 건 만들었으면 되고. 민수는 마취기 앞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도연아, 네가 칼 잡으면 내가 끝까지 버틴다. 도연은 눈빛 하나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자 리사의 숨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도연이 메스를 들었어요. 그 순간 수술실 공기는 숨소리마저 아끼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절개 들어갑니다. 흡인 준비. 피가 한순간 솟구쳤습니다. 소피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흡인. 압력 더 올려요. 소피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맞춰 몸이 먼저 반응했죠. 민수는 모니터 수치에 눈살을 찌푸리다가 곁에서 움직이는 도연의 손을 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 손! 절개와 봉합, 흡인과 지시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의 손놀림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또렷하고 차분한 리듬이었습니다. 소피의 떨림은 어느새 가라앉고 그의 눈빛만 따라갔습니다. VIP 병동 대형 모니터 앞에서는 하워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시간만 끌다 끝나겠군. 메리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꼭 붙이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헤르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런 방식으로는 오래 못 버팁니다. 하지만 화면 속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롭게 환자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죠. 경고음이 수술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공기까지 떨리는 듯했죠. 심장 정지, 제세동기 준비해. 소피는 허둥지둥 기계를 밀어왔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빛 하나 켜지지 않는 차가운 기계였어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젠장, 이런 병원에서 이게 안 돼? 모니터실의 헤르는 곧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가운 결정이었죠. 중단하세요.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 VIP 병실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하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지우는 어조였어요. 그만두시오. 장례 준비를 시작하지. 그러나 도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르는 듯 또렷하게 울렸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쪽에 치워져 있던 고무관과 압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억 속 오래된 장면이 포개졌어요. 시골 응급실, 전기가 나가도 피를 돌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야, 얼음 가져와요. 빠르게. 소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달려가 얼음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연은 얼음을 대동맥 부위에 얹고 압박기로 수혈압을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땀에 젖은 손 사이에서 고무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체념과 결심이 섞인 웃음이었죠. 야, 또 이런 식이냐. 그래도 알지? 내가 끝까지 간다. 피 흐름 잡아줘. 일정하게. 알았다. 네가 하라면 하는 거지.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기구를 받쳐들었습니다. 눈빛엔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비쳤어요. 선생님,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만 따라하면 됩니다. 고요와 긴장만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모였죠. 비. 순간 죽어있던 심전도가 다시 파동을 그렸습니다. 숨막힌 정적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심장박동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안도의 숨이 섞였죠. 역시 내 손이야. 도연의 이마에서 땀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그의 손은 환자 위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멈칫하던 수술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의 공기는
땀과 전류 냄새로 눅눅하게 젖어 있었어요. 김도연의 손끝은 이미 무감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스는 마지막 봉합까지 정확히 이어졌죠. 심박 정상 범위 진입. 혈압도 안정됐어.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장파였어요. 기계음이 이제는 생명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소피의 눈이 붉어졌어요. 살 안 왔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고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환자를 내려다본 뒤 장갑을 벗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죠. 민수가 다가와 무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악수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VIP 병동의 모니터 앞이었어요. 슈타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기듯 가볍게 코트를 걸치고는 무표정하게 방을 나갔어요. 하워드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메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깨를 떨었어요. 짧은 흐느낌이 흘렀지만 곧 누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수술대 앞에 조용히 섰어요. 그리고 마치 경례하듯 고개를 깊게 숙였죠. 그의 숨은 거칠었으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듯 했습니다. 회복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창백한 리사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가느다란 호흡기만이 그녀의 생명을 겨우 붙들고 있었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외에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술은 완벽했어. 장기도 다 안정됐고. 그런데 왜 안 깨어나는 거지? 도연은 침대 곁에 서서 리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숨을 삼키는 듯 맴돌았죠. 몸은 살았지만 마음은 아직 안 살아났다. 소피아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어요. 병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의자에 앉아있던 메리가 아이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눈가가 가늘게 떨리더니 끝내 굳은 입술이 열렸죠. 그 애는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는 놀란 듯 시선을 옮겼고 소피아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메리를 바라보았어요. 메리의 목소리는 한겨울 바람처럼 메말랐지만 그 안에 오래 눌러둔 슬픔이 절절히 실려 있었죠. 메리는 리사의 손을 더 꼭 잡았고 그러나 고개는 끝내 숙여졌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이어졌지만 병실엔 얼어붙은 정적만이 내려앉았어요. 도연의 눈빛은 더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방은 달빛에 잠겨 있었어요. 커튼 틈으로 스며든 은빛 빗줄기가 리사의 얼굴을 살짝 스쳤죠. 삐삐. 고른 숨결 같은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민수와 소피아는 잠시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이 시간 방엔 도연과 메리만 남아 있었죠. 메리는 천천히 아이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한참 말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워드는 감정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딸 앞에서도 늘 차갑게만 했죠.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길은 누워있는 리사가 아니라 창밖 눈 덮인 산을 향했어요. 달빛에 젖은 눈가가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제가 조용히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아이 앞에서 시끄럽게 굴지 않고 말없이 지켜보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말끝이 떨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꼭 모아졌어요. 도연은 한동안 메리를 바라보다가 낮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병이 됐습니다. 순간 메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눈물이 금세 고였지만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죠? 그 물음은 이 방의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도연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리만 마치 세상에 남은 하나의 대답인 듯 잔잔히 퍼져나갔죠. 병실은 여전히 숨조차 삼키는 듯 고요했어요. 리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기계음만이 생명의 끈처럼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민수와 소피가 조용히 들어왔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였고 미동조차 없었어요. 도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리사, 리사.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리사, 일어나야 한다. 리사. 한참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소피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몰아쉬었죠. 그러나 바로 그때 희미하게 떨리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메리는 눈을 크게 뜬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금세 맺혔어요. 그리고 천천히 리사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방 안을 헤매다가 도연에게 멈췄지요. 당신이 나를 살렸나요? 메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리사, 리사.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눈가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소피는 울먹이는 숨을 고르며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레 닦아줬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리사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천천히 도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숨결이 가늘게 이어졌고 목소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힘이 없었어요. 제 심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간 병실 안의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메리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고 민수와 소피는 숨조차 죽였어요. 리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고 오래 쌓아둔 고백을 꺼내듯 말을 이었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 말에 메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딸의 손등을 꼭 붙잡았지만 입술만 떨렸고 단어 하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지나치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듯 담담했지만 동시에 길을 열어주는 선언처럼 들렸죠. 리사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메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긴 숨을 내쉬었고 소피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음조차 잦아든 듯 고요해졌고 오직 사람들의 심장 소리만이 무겁게 울리는 것 같았죠. 문이 열리며 하워가 들어왔습니다. 회복실 공기는 달빛처럼 차갑게 얼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민수와 소피는 눈치를 보더니 뒷걸음질쳐 자리를 비켰습니다. 리사는 힘겹게 눈을 움직여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워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한마디 말도 한 줄기 표정도 없었어요. 메리는 남편을 향해 눈물을 머금고 애원하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죠. 병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그때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흔들린 듯 했어요. 하와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딸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떨리는 손끝으로 리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리사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여 그 손을 감쌌지요. 메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리사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버지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길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 미뤄온 대화가 시작된 듯 했습니다. 하워의 입술이 굳게 담은 채 떨렸고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어요. 도연은 말없이 뒤로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오래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난 듯 했죠. 하원은 여전히 리사의 손을 잡은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주는 딸의 체온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묵직하게 닿았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닥터 김, 고맙소. 내 딸을 살려주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었지만 처음으로 존중이 비치더군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가 살린 게 아닙니다. 하와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어요. 당신이 손을 내민 순간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병실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차갑지 않았지요. 메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고 리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원은 눈을 내리깔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에 남은 붉은 기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뒷걸음을 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만의 온기가 은근히 돌았어요. 정민수는 스위스에서의 긴 나날을 마치고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발걸음엔 머뭇거림이 없었지요.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울의 오래된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서류철을 꺼내는 순간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엔 김영수 원장의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정민수는 이를 악물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은퇴 간호사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작은 주택의 거실에서 마주 앉은 간호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김 원장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살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죠. 그 압력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정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보태지 않았지만 숨이 길게 흘렀어요. 또 다른 날, 그는 환자 유족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월에 지친 얼굴의 남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무겁게 고백했지요. 그땐 우리가 몰라서 원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김 원장 덕에 우리 아이가 며칠이라도 더 버틴 거였습니다. 그 후로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정민수의 눈빛은 잠시 차갑게 빛났다. 가라앉았고 곧 깊은 슬픔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플래시가 번쩍였고 대변인이 단상에 섰지요. 그제야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가 들린 듯했어요. 고 김영수 원장의 의료사고 혐의는 사실이 아님을 공식 확인합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킨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의 명예는 오늘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정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연아, 이제 됐다. 네 아버지 이름 우리가 다시 돌려놨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오래 눌러왔던 눈물이 번졌습니다. 스위스 병원의 작은 연구실이었어요. 도연 앞에는 오래된 해외 우편 봉투가 놓여 있었죠. 받는 사람 칸엔 그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고요. 보낸 사람은 오래도록 잊으려 했던 지도교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바라보다 봉투를 뜯었어요. 떨림이 묻은 글씨로 몇 줄이 차분히 적혀 있었죠. 편지에는 김 원장님은 억울했습니다. 그땐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제 유서입니다. 이렇게 짧게 적혀 있었어요. 글자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수십 년 묵은 돌덩이 같았죠.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허무,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씁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묘하게 무거웠죠.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액자 속 흑백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도연은 편지를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사과는 유서로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고 결연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죠.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억울함의 세월이 드디어
한 줄의 글로 마침표를 찍는 듯했어요. 긴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은 의자들이 삐걱대는 소리만 남았어요. 이사회원들은 하나둘 서류를 챙겨 조용히 나갔습니다. 넓어진 공간엔 도연과 슈타인 둘만이 남았죠. 도연이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였어요.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닥터 김. 도연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슈타인을 바라봤어요. 슈타인은 두 손을 모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얼굴엔 처음 보는 무게가 앉아 있었죠. 나는 오늘 의사로서 배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짧게 눈을 깜박이며 그를 응시했어요. 슈타인은 천천히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툴지도 억지도 아닌 진심이었죠. 도연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악수는 묵직했고 오래 이어졌죠.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은 겸손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론 흔들림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넓은 창 너머 설산이 두 사람의 뒤를 든든히 채워주었어요. 빈 회의실 한가운데서 이어진 그 악수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처음 하나로 맞물리는 듯 고요히 멈춰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엔 햇살이 스며들어 잔잔히 빛나고 있었어요. 치료사의 부축을 받으며 리사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맑아졌지요. 메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엔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기도처럼 간절했네요. 한 발, 리사의 발이 바닥을 디뎠습니다. 휘청거림에 잠시 복도 전체가 숨을 죽였죠. 정말 숨이 멎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리사는 이를 악물고 두 번째 발을 옮겼어요. 제가 걷고 있어요. 치료사와 간호사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병원 전체를 울리는 듯했지요. 메리는 눈물이 차올랐다를 부둥켜 안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대신 더 세게 손을 잡았지요. 이제야 딸이 웃는 걸 봅니다. 그 말에 리사는 힘겹지만 분명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모녀의 손이 꽉 맞닿은 채 복도를 향해 조금씩 나아갔어요. 멀찍이 회색 가운을 입은 도연이 두 손을 뒤에 모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엔 환한 웃음도 눈물도 없었지요. 다만 길고 험했던 싸움 끝에 찾아온 담담한 안도감이 조용히 스며 있었어요. 리사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차곡차곡 새겨졌습니다. 몇몇 병원 직원들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지요. 햇살 속에서 모녀의 뒷모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스위스 현지신문 일면에 굵은 활자가 찍혀 있었어요. 한국 시골 의사, 스위스서 생명 구하다 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아래에는 회복 중인 리사의 사진과 함께 수술복을 입은 도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답니다. 외국 의사들의 말도 붙어 있었어요. 기적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고요. 한국에서도 같은 제목의 기사가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기적의 수술을 전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정말 요란했지요. 숙소방 안에서 도연은 그 신문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한편에 걸어둔 외과복을 가지런히 접어 올렸어요. 손길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고요. 그저 담담했죠. 그때 전화벨과 이메일 알림음이 잇따라 울려댔습니다. 스위스 방송국 한국 기자, 의학 잡지까지 인터뷰 요청이 몰려들었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신문을 넘겨보며 씩 웃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스타 의사네. 좀 받아주지 그래?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하면 멋있을 텐데.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역시 네 성격은 변함없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접어둔 외과복을 서랍에 넣고 방불을 껐어요. 창밖으론 설산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죠. 세상이 떠들썩해도 그의 마음은 다시 묵묵히 환자 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른 아침 햇살에
포근히 잠겨 있었어요. 도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민수와 소피아가 옆에 나란히 서서 그의 발걸음을 배웅하려 했죠. 문 앞에는 이미 리사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원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진지한 존중이 어려 있었죠. 닥터 김, 진짜 의사를 오늘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리는 두 손으로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젖은 눈가가 떨렸고 목소리도 함께 떨리더군요. 우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 손끝에 실린 떨림은 진심이었죠. 휠체어에 앉아있던 리사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힘은 없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맑았어요. 고마워요, 닥터 김.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 도연은 잠시 리사의 눈을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뒤로 로비에 남은 가족의 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넓은 유리창 너머로는 눈부신 스위스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낡은 시골 국립병원 앞마당에서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삐걱대는 자동문이 열리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밀려왔고 간호사들의 반가운 인사가 쏟아졌어요.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도연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팔을 움켜쥐고 우는 어린아이가 부모 손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발꿈치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선생님, 제발 좀 봐주세요. 아이가 넘어져서. 도연은 곧장 아이를 진료대에 눕혔습니다. 소독솜을 집어 상처를 닦아내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난다. 바늘과 실이 매끄럽게 오가며 상처를 꿰맸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울 안 가도 되겠네요. 복도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진짜 의사가 있어. 다른 데 가면 돈만 보는데 이 양반은 사람을 보내. 그 말이 도연의 귀를 스쳤지만 그는 묵묵히 바늘을 내려놓고 아이의 팔을 감싸주었죠.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방 안엔 초 한 자루와 소박한 재물이 놓였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살렸습니다. 초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며 방 안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도연의 어깨는 아주 조금 무겁게 내려앉았죠. 방 안의 고요 속에서 긴 세월의 한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어요. 제사가 막 끝난 방 안에는 촛불만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상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천천히 풀려나가듯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때 민수가 술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잔을 하나 따랐습니다. 네, 아버님도 이제야 웃으실 거다. 도연은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눈빛은 멀리 허공을 향해 있었죠. 사람을 살린다는 게 꼭 수술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 가족이 손을 잡아줄 때도, 마을 어른이 말을 건넬 때도 그게 다 살리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여전히 의사답다. 아니, 의사 이상이지. 도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의사로서 산다는 건 결국 남의 생을 붙들다가 내 생을 묵묵히 놓는 일인 것 같아. 그래도 후회는 없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어요. 메말라 있던 한 세대의 억울함과 고독이 그 불빛에 실려 스르르 흩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도연은 술잔을 들어 아버지 영정 앞에 다시 올렸어요. 이제는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번지자 방 안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